안녕하세요. AI가 과연 당신의 일을 빼앗을까요? 아니면, 더 잘하게 도와줄까요? 그것도 아니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꿔놓을까요? 오늘 저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AI 도입과 노동과정의 재구조화 이 보고서를 통해서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단서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막연한 기대나 불안감 대신에요. 실제 산업 현장의 아주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AI가 우리 일터에 미치는 진짜 영향, 이걸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보고서는 그 AI 기술 발전이라는 어떤 큰 흐름부터 시작해서요. 제조업, 의료, 법률, 창작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구체적인 변화까지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특히 단순히 AI가 일자리를 대체한다, 아니면 보완한다, 이런 이분법을 좀 넘어서요. AI와 사람이 어떻게 함께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역량이 중요해지는지 이런 걸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러니까 대체냐 보완이냐 이걸 넘어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특허 데이터 분석이라던가 실제 기업 인터뷰를 통해서 그 변화의 실체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럼 먼저 AI 기술 그 자체가 얼마나 빠르게 또 어디로 퍼져나가고 있는지 이 큰 그림부터 좀 확인해 보죠. 보고서의 특허 데이터 분석을 보면요. 특히 2016년 이후 딥러닝 발전과 함께 AI 특허 출원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더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단순히 건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는 점이 저는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초기에는 소수의 그 글로벌 IT 대기업들이 AI 특허를 거의 주도했었는데요.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인가요? 바로 국내 대학 산학협력단의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활동도 아주 활발해졌고요. 아, 대학이랑 연구기관이요? 네, 이건 AI 기술 개발이 더 이상 특정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혁신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 튈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기술 개발 주체가 이렇게 다양해진다는 건 결국 기술의 적용 범위도 그만큼 넓어진다는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AI 기술이 IT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나요? 그 특허 데이터를 지도처럼 시각화해서 보면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초기에는 특정 기술 영역에 이렇게 점처럼 모여있던 AI 특허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가서 새로운 기술 군집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아, 퍼져나가는 모습이 보이는군요. 네, IT는 물론이고요. 제조업, 의료 분야에서의 증가세가 아주 뚜렷하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농림어업이나 심지어 창작 예술 분야로까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창작 예술 분야요. 그건 정말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저도 좀 놀랐는데요. 심지어 창작 예술 분야에서는요. AI 관련 특허 출원 수가 일반 특허 수를 추월하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추월까지요. 와. 네. AI가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글을 쓰는 시대가 정말 성큼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야. 이건 당신이 속한 산업 분야가 기술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였더라도 AI의 영향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네, 확실히 그렇겠네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AI 기술이 그럼 실제 우리 직무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될까요? 어떤 일에 가장 큰 영향을 지금 주고 있나요? 보고서는 그 AI 특허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라고 하죠. 이 NCS 데이터를 연결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아, NCS요? 네. 네, NCS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직업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표준화한 목록인데요. 이걸 통해서 AI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는지 파악한 거죠. 현재로서는 역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링 같은 정보통신 분야 직무와의 연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역시 IT 쪽이군요. 네, 아직까지는요. 하지만 그 기술 확산 추세를 보면 앞으로는 다른 분야 직무에도 AI 활용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겠네요. IT, 마케팅이나 기술 영업 같은 직무도 연관성이 높게 나왔다는 점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AI 기술을 실제 사업과 연결하는 역할도 중요해진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정보통신 외에도 전기전자 분야의 로봇 지능 개발, 심지어 화학이나 바이오 분야 직무까지 연관성이 나타나는 걸 보면요.
AI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직무 요구 사항의 변화는 이건 정말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산업 현장으로 들어가 보죠. AI가 생산성을 높여줄 거라는 기대가 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보고서에 나온 제조업 사례들이 아주 흥미롭던데요. 특히 그 전자부품 만드는 B기업의 품질 검사 사례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예시죠. 그 B기업은 MLCC라는 아주 작은 전자 부품을 만드는데요. 이게 뭐 자동차 전장 같은 데 쓰여서 품질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크기가 0.1mm 수준이라서 이전에는 작업자들이 현미병으로 하나하나 유관 검사를 했어요. 0.1mm요? 와. 네,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하고 속도도 당연히 느렸죠. 그런데 딥러닝 기반 AI 검사 시스템을 도입한 후에는 분당 1만 개를 처리하면서 불량 판정 정확도, 그러니까 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합니다. 분당 1만 개요? 와, 사람이 하던 거랑은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속도인데요. 그렇죠. 정확도까지 높아졌다면 생산성 향상 효과가 정말 엄청났겠어요. 네, 엄청났다고 합니다. 단순히 속도만 빨라진 게 아니라요. 이전에는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 좀 애매해서 버려졌던 제품들도 AI가 더 정밀하게 판단하면서 폐기율까지 줄이는 효과를 봤다고 해요. 아, 애매한 것까지 잡아내는군요. 네, 인간의 눈으로는 구별하기 힘든 아주 미세한 차이까지 잡아내는 거죠. 물론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안정화하는 데 한 4, 5년 정도 걸렸다고 하니까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혁신은 아니지만요. 네, 시간이 꽤 걸렸네요. 네, 꾸준한 노력으로 AI가 단순 반복적이면서도 아주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대체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강 회사인 A기업 사례도 좀 비슷한 맥락인가요? 거기는 위험한 작업 환경 개선 효과도 좀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그 A기업은 쇳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옮겨 담는 출강이라는 공정에 AI를 도입했습니다. 이전에는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결과물 품질이 좀 달라지고 또 뜨거운 쇳물을 다루는 위험성도 상당히 컸죠. 네, 위험하죠. AI는 이 공정 데이터를 학습해서 최적의 작업 패턴을 찾아내고 자동화를 구현했습니다. 덕분에 생산성과 품질 안정성을 물론이고 작업자들의 안전까지 확보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아, 안전까지요? 네, 제조업 현장에서 AI가 생산 효율과 안전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기여하고 있는 거죠. 제조 외에 변호사나 의사 같은 이런 전문직 분야는 좀 어떤가요? AI가 이들의 역할을 위협할 거다 이런 예상도 참 많았는데요. 실제 현장의 모습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법률 분야를 보면요. AI는 방대한 판례나 법령을 검색하고 또 계약서를 검토하는 등 시간이 많이 걸리는 리서치 업무에서 변호사들의 아주 강력한 조수가 되고 있습니다. 아, 조수 역할이군요. 네, 덕분에 변호사들은 더 복잡한 법리 검토나 어떤 전략 수립, 고객 상담 같은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의료 분야도 좀 비슷한가요? AI가 의사를 대체하기보다는 돕는 역할? 뭐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히 영상의학과처럼 이미지 판독이 중요한 분야에서 AI는 의사의 진단 정확도를 높이는 보조도구로 아주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점은요, AI가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의사의 진료 수준을 숙련된 의사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전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 그건 정말 좋은 점이네요. 네, 일종의 상향 평준화 효과죠. 결국 AI가 생성한 정보를 해석하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건 여전히 사람의 몫이라는 거군요. 보고서에서는 이걸 경계적 전문가, 영어로는 boundary expert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AI가 아무리 뛰어난 분석 결과를 내놓는다고 해도요, 그 결과를 그냥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또 환자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다른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역할은 의사에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죠. AI가 제시하는 데이터의 의미를 해석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는 능력, 그리고 환자와의 공감적인 소통 능력, 이런 건 오히려 더 중요해질 겁니다. 아마 당신의 전문 분야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AI는 조수이지 대체자는 아닌 거죠. 그렇군요. 사람을 관리하는 인사, HR 분야는 어떨까요? 여기도 AI 도입이 꽤 활발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HR 분야는 AI 활용의 최전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서류 심사나 면접 영상 분석을 돕고요. 또 직원들의 이직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맞춤형 교육을 추천해주기도 합니다. 아, 교육 추천까지요? 네,
심지어 성과 피드백 초안을 작성해 주거나 직원들의 단순 문의에 답하는 채권 역할까지 하고 있죠. 와, 정말 다양한 일을 AI가 처리해주네요. 그럼 HR 담당자들은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AI가 이런 반복적이고 좀 시간 소모적인 업무를 덜어주면서 HR 담당자들은 일종의 직무자원, 그러니까 잡 리소스를 얻게 되는 겁니다. 네. 확보된 시간과 에너지를 조직 문화 개선이나 인재 육성 전략 수립 같은 보다 더 전략적이고 가치 있는 일에 쏟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군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새로운 부담, 즉 직무 요구, 잡 디맨드도 생겨납니다. AI 때문에 오히려 일이 더 늘어난다는 건가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시스템이 편향된 결과를 내지 않도록 데이터를 관리하고 알고리즘을 계속 조정하는 알고리즘 큐레이터 역할이라던가 네. 아니면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여러 부서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알고리즘 브로커 같은 새로운 역할이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역할들이네요. 네. 또 그 AI 채용 시스템이 특정 집단에게 좀 불리한 결과를 낳아서 차별 논란을 일으킨 사례도 있었거든요. 미국의 아이트 투토 그룹 사례처럼요. 아,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네. 이런 AI 활용에 따르는 어떤 윤리적,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 증대와 새로운 부담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그렇군요. 양면성이 있네요. AI가 업무 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건 이제 분명해 보이는데, 그럼 이 변화에 맞춰서 우리는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할까요? 특히 기술 변화에 민감한 ICT 산업 개발자들은 이미 AI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GitHub 코파일럿 같은 AI 코딩 보조 도구가 이제 널리 쓰이면서 개발자들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좀 단순하고 반복적인 코드를 작성하는 시간을 줄여주고요. 또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도 도움을 주죠. 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생산성 향상 효과가 경험이 적은 개발자들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 주니어 개발자들한테요? 네, 숙련자와 비숙련자 간의 격차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는 셈이죠. 오, 그렇다고 코딩 실력 자체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물론입니다. 복잡한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는 아키텍처 능력이라던가 AI가 제안한 코드가 정말 최선인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하는 능력, 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래는 AI 도구를 잘 활용하는 능력이 핵심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I 도구를 잘 활용하는 능력. 네, AI에게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정확한 질문, 소위 프롬프트를 던지고 그 결과물을 검증하면서 또 끊임없이 등장하는 새로운 AI 도구를 빠르게 배우고 적용하는 능력 말이죠. 보고서에서는 이걸 성장 마인드셋, 그로스 마인드셋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아, 성장 마인드셋. 네. 변화에 대한 개방성하고 지속적인 학습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현장에서는 뉴칼라라는 새로운 인재상이 등장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철강회사 A기업 사례에서 나왔죠.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A기업은 전통적인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사무직이나 블루 칼라, 생산직과는 다른 AI와 데이터 활용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뉴칼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요? 네,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부터 AI 기초, 데이터 분석까지 가르치고요. 인증 제도를 통해서 동기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현장 작업자들에게도 코딩이나 데이터 분석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주어진 매뉴얼대로 일하는 것을 넘어서 데이터를 이해하고 생산 과정을 개선하는데 직접 참여하는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일터에도 이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AI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려면 현장의 목소리가 필수적이거든요. 네. 따라서 현장 작업자들에게 기본적인 데이터 리터러시를 교육하고 AI 시스템 개발이나 개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I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의 협업, 이게 AI 도입 성공의 핵심 열쇠인 셈이죠. 협업이 중요하군요. 변화가 가장 극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중 하나가 또 콘텐츠 창작인데요. 이미지 생성 AI 때문에 그림을 전혀 못 그려도 웹툰 작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현실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이미지 생성 AI는 창작 분야에 정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 실력이 좀 부족해도 스토리가 탄탄하다면 AI를 활용해서 웹툰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네. 또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가 복잡한 배경이나 캐릭터 초안 작업을 AI에게 맡겨서 작업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죠. 와, 정말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건가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기존 전문가들에게는 좀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일자리가 줄어든 사례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일부 게임 스튜디오에서는 AI 도입 후에 드로잉 디자이너 인력을 감축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AI가 특정 작업을 대체하면서 기존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거죠. 아, 감축 사례가 있군요. 네. 또한 AI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또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편향성은 없는지 등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광고처럼 결과물의 예측 가능성이나 아주 세밀한 수정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아직 AI 활용이 좀 제한적이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결국 창작 분야에서도 AI를 얼마나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그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판단해서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AI는 분명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결국 인간의 창의성과 기획력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AI가 만들어준 결과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 AI와 상호작용하고 그 결과물을 섬세하게 다듬는 능력, 이런 게 중요해지는 거죠. 네. 기술 자체보다는 그것을 활용하는 인간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는,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AI는 특정 산업이나 직종을 넘어서 우리 일하는 방식 자체를 정말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뺏는 존재라기보다는 기존 업무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면서 인간과 기계가 협업하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AI를 막연히 두려워하거나 혹은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과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AI는 분석과 예측, 자동화에는 아주 능하지만 최종적인 가치 판단, 복잡한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적인 소통과 공감 능력은 여전히 우리 인간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기술 발전 속도는 정말 빠른데 사회적인 합의나 제도 마련에는 시각이 걸리기 마련이죠. AI가 만들어갈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우리 각자의 선택과 준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요. 네, AI 기술 자체의 발전만큼이나 책임 있는 AI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AI 개발 역사에서 앨런 튜링이나 제프리 힌튼, 페이페이 리처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물들의 기여가 혁신을 이끌었듯이요. 네. AI 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고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유럽연합의 AI법, AI 액트처럼 구체적인 규제 논의가 진행되는 것도 다 이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임 있는 AI, 중요한 지점이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새로운 생각의 실마리를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파도 속에서 당신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네, AI라는 이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활용해서 당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미래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AI는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이고요.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결국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이야기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